나이키 운동화는 미국에서 디자인된 뒤에 중국과 인도에서 원재료인 직물과 고무를 공급받아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됩니다. 전 세계 무역 제품의 3분의 2가 이처럼 여러 나라가 분업해서 생산되고 또 팔립니다.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고 하죠. 선진국은 비용이 절감돼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개발도상국들도 일자리가 많아지고 또 선진 기술을 습득하는 그 과실을 누리게 됩니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면서 이 글로벌 가치 사슬은 완성됐습니다. 세계의 공장을 자처한 중국 덕분에 선진국들은 싼 값에 물건들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이는 물가 상승, 즉 인플레를 억제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초읽기를 그렇지만 시작합니다. 코로나 봉쇄 조치와 또 에너지난으로 이 문 닫는 중국의 공장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게다가 미중 패권 경쟁까지 겹치면서 이 글로벌 가치 사슬의 고리가 지금 끊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요소수가 문제가 됐지만 여기서 끝나진 않을 겁니다. 무역협회는 우리나라 산업이 중국에 80% 이상 의존하는 품목이 1,800개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에 이어서 글로벌 가치사슬 격변이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지금 한국 경제 바로 코앞에 놓여 있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네, 유럽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같은 이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경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유럽의 경제 상황 오늘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테이퍼링, 그러니까 돈 풀기를 조금씩 줄이는 이 작업을 이제 들어가겠다 밝혔어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안 한다, 뭐 그것도 지금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초읽기를 유럽에서는 시작합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조만간 이제 기준금리 유럽의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도 해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예, 선진국들 중에서 한국 등 몇몇 네. 나라들이 최근에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서 예, 유럽도 인상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유럽 중앙은행의 리가르드 총재가 그걸 단언한 건 아닌데 예, 그런 관측과 그런 기대들이 부각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어. 나오냐 하면 그 유럽이 과거에 경기가 나빴다가 좀 좋아지면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예. 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나, 항상 금리를 둘, 인상해온 전력이 셋, 있어서 그렇습니다. 넷, 물론 그렇죠. 다섯, 다른 나라도 다 여섯.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가 부동산으로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았잖아요. 예, 뭐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어허. 잠깐만 반복을 해보자면 우리는 뭐 영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은 40%밖에 안 된다라는 식의 그런 생각들을 하시지만 예, 그거는 이제 평균의 어. 함정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중산층 하위라고 저희가 부르는, 예, 그러니까 소득을 1% 최고 하나, 부자부터 제일 밑에 계시는 저소득층까지를 하면 차상위, 그러니까 중산층 하류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러니까 소득 기준으로 해서 61%부터 80%, 그러니까 100명 중에 61등부터 80등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셋, 예,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의 다섯, 비중을 살펴보면 여섯, 예, 이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이 다 80에서 90%예요. 미국도 그렇고요. 아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자들이 너무 큰 부자라 그 사람들은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적어서 예, 전체의 평균을 왜곡시킨 거지,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부동산이 자기 자산의 거의 모든 것이고 임차 보증금이거나 뭐 조그만 집들이 예, 자신의 거의 하나, 모든 자산이라는 건 둘, 우리나라나 셋, 유럽이나 다 넷,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집값이 붕괴된 건 유럽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그 남유럽의 네 나라, 흔히들 우리가 피그스. 이게 안 좋은 별명이라서 부르기 싫었는데 포르투갈,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여기다가 보통은 아일랜드까지를 넣어서 피이그스라고도 하죠. 예, 아무튼 이런 여러 나라들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특히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30% 이상 빠졌거든요.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둘, 안타깝게도 2010년부터 세계 경제에 무슨 다섯, 일이 있었냐면
자스민 혁명이 나서 예, 우리들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마그레브 지역이라고 부르는 북아프리카부터 중동 지역까지 이어지는 그 건조지대를 마그레브라고 하는데 예. 이 마그레브 지역에서 연이어 민주혁명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라든가 튀니지라든가 시리아 같은 나라들 또는 리비아 같은 나라들이 이 전부 다 이제 민주혁명이 벌어져서 몇몇 나라들은 실제로 혁명이 성공했고 어떤 나라는 지금도 내란 상태에 있는 건 우리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그때 산유국들 몇 나라의 생산이 중단이 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때 발생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직전 부동산 시장의 붕괴 때문에 대부분 가계의 자산은 부동산밖에 없는데 예. 그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거나 또는 안타깝게도 깡통주택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억짜리 집을 샀는데 대출이 4억이에요. 그리고 이자율을 뭐 5%씩 9%씩 내고 있는 중인데 집값이 20% 빠져버리면 이 원리금 상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뭐 이자율도 또 낮은 것도 아니고 옛날에 고정금리로 하나, 많았으니까. 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셋, 벌어지게 된 넷, 가게들이 자포자기하게 되고 또는 어떤 경제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무력감들을 갖게 되거나 소비를 굉장히 줄이겠죠. 이러면서 금융기관도 큰일이 나고 전체 경제 전체로 보면 다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큰 나라들인데 위축되고 이 둘이 이제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딴 나라 같으면 다 제로 금리를 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있었을 텐데 유럽 정책 금리가 인상됐거든요. 그때. 예, 그래서 1.25%까지인가 인상이 둘, 됐었는데요. 예. 그래서 뭐 그때 왜 그랬나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해는 되는 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유럽 사람들이 겁나서. 있잖아요. 예. 1922년에서 23년 하나, 사이에 있었던 둘, 오스트리아, 독일의 슈퍼 인플레이션, 넷, 하이퍼 인플레이션 예. 때문에 뭐 종이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시절을 살아왔던 그런 트라우마 또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전쟁의 폐허에서 또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겪었던 나라들이다 보니 유로존 전체, 그러니까 유로화를 쓰고 있는 12개 나라를 보통 이렇게 유로존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2011년 유로존 전체 물가가 2.7%까지 오르니까 정부 목표 금리가 2%인데 목표 인플레가 2%인데 2.7 이거 너무 높아. 별로 안 높은데.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2009년에는 물가가 0.3%였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물가가 안정됐었던 거를 감안해 보면 좀 오를 수도 있지. 이게 지금 현재 세계 대부분의 그렇죠. 중앙은행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참는 거잖아요. 지금은 5% 넘는데도 물가 인상률이 5% 넘는데도 하나, 뭐그 인내하고 괜찮다고 있죠. 하는 인내하고 거거든요. 있죠. 뭐 거기는 테이퍼링만 하는 중이니까. 자,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보면 유럽이 이게 트라우마가 있었구나. 그런 것 때문에 그때 금리를 인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금리를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워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있었던 이건 좀 이따 하고요. 근데 이런 과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올해 독일 물가가 2%를 넘어서서 3%까지 쭉쭉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또 역시 독일이 이 그 프랑크푸르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하나, 유럽 둘, 중앙은행 본부가 있어요. 예. 그럴 정도로 저희들이 이제 흔히들 분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정치 관련돼 있는 거는 브뤼셀의 유럽 본부 이시 본부가 있지만 대충 프랑스가 좀 주도권을 쥐고 경제에 대해서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독일이 좀 주도권을 주는 식으로 1999년 마트리히트 조약으로 유로화 출범하면서부터 좀 어떻게 분업이 이루어진 상태였던 걸 생각하면 독일이 이거 가만히 참지 않을 거다라는 관측이 최근에 나온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뭐 그 독일의 둘,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였던 셋, 거 우리 넷, 작년에 그 독일 국채 다섯, DLF 사태로 우리가 다 여섯, 공부를 강제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건 사고 때문에 채권 공부를 우리가 강제로 하잖아요. 그래서 야 금리가 금리가 마이너스를 가겠어 이러고 우리가 투자를 하나, 했다가 손실 보신 분들이 둘, 나왔던 것처럼 셋, 독일 국채는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다섯, 우리 아까 여섯,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일곱, 일본의 잃어버린 여덟, 30년을 아홉, 유럽도 반복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 두 사람들 번 입장에서는 남았습니다. 독일 국채가 유럽에서 제일 안전하니까 그렇지. 하고 금리 마이너스면 어때? 그냥 나 이거 살래. 그러네. 이런 게 많이 나오면서 가격이 적정 가격보다 높아져 버리면 결국 마이너스 금리라는 그런 형태의 가격을 이제 붙이게 되는 것 뿐이거든요. 금리를 꼭 그 채권을 매입하신 분한테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고 그 가격이 그런 가격이라는 뜻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서 독일의 10년물 국고금리가 드디어 이제 마이너스 0.07까지 지난주에 금리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하면 금리가 플러스가 되는
이게 굉장히 오래간만의 일이거든요.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볼 때, 야 이거 어.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태도가 변경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 그런 기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예. 또는 유럽 중앙은행 내에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온 것입니다. 그럼 유럽 EU가 여러 나라가 지금 그 같이 맺어져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유럽 전체 나라가 다 하나, 그럼 그 금리 둘, 인상하는데 셋, 그걸 기다리고 좀 넷, 기대하고 그런 겁니까? 다섯, 여섯, 그게 나라마다 다 일곱. 다른 게 어. 왜 그러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폴란드다. 이러면 줄로티화를 쓰는데 줄로티화를 쓰고 있는 폴란드 입장에서 보면 전체 거래, 무역 거래나 금융 거래 대부분이 유로 지역 유로를 안 유로 써요? 안 씁니다. 아하. 그러니까 영국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영국도 파운드로 그냥 예, 그런데 이제 쓰고. 영국보다 이제 폴란드는 더 유럽에 가까이 있고요. 왜냐하면 예. 브렉시트라는 게 뭐냐하면 결국 사람들과 물건의 교류를 자유화했었던 과거의 조약, 그 쉥겐 조약.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거 제가 또 5년 만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쉥겐 조약이 뭐냐하면 유로 국가 내에 있는 이건 유로존은 이제 아까 유로화를 쓰는 지역들 말고 예. 유럽 경제 시스템 공동체에 하나, 있는 나라도 둘, 20나라 정도 되잖아요. 셋, 예. 네, 정확하게는 넷, 숫자를 까먹었습니다. 다섯. 왜냐하면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 나라들은 쉥겐 조약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 사람이 살면 그 네. 나라 사람은 다른 나라 가서 언제든지 주거의 자유를 마음대로 이동의 자유를 마음대로 가질 수 있고 사증도 필요 없고 네. 그리고 물건도 관세 없이 예. 이렇게 움직이던 걸 영국이 브렉시트 하면서 뭐 특히 영국은 폴란드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 건설 현장이나 네. 런던 거리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 건설 현장을 보면 머리가 상대적으로 영국 사람들에 비해서 체구도 크고 뭔가 색깔이 다르신 분들이 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광경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관심 있어서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폴리시, 그러니까 폴란드 분들이 하나, 되게 많으셨어요. 예. 셋,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조선 쪽 또는 중국 동포분들 없이는 사실 가게가 잘 안 돌아가는 데가 많은 것처럼 영국에서는 그런 건설 현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폴란드 분들 없이는 안 돌아갔던 게 요 쉥겐 조약 때문에 폴란드 분들도 영국에 자유롭게 갈 수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종교가 또 다르니까 여기는 국교회가 많지만 폴란드 사람들은 카톨릭을 갖고 믿고 계시니까 이 종교적 갈등까지 분화된 게 브렉시트의 이유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사람들이 이동해 나가는 것을 갖고 있으니까 예. 유로존 금리 인상 그러면 딴 하나, 나라도 대체로 따라갈 둘, 수밖에 없는 게 예. 현재의 구조인 거죠. 예.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서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연준이에요. 우리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렇지. 미국의 중앙은행이 그렇지.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한국도 사실 올려야 되는 압박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 예. 거기 둘, 워낙 경제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고 금융시장이 통합돼 있으니까 프랑크푸르트에서 금리 올리면 다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제가 그 모두에 잃어버린 30년 전철 일본 이걸 지금 유럽 경제가 지금 그 밟고 가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데 아니 유럽 지금 경제가 안 좋아요? 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 물론 이제 올해는 플러스 성장인데 예. 작년 대부분의 국가가 8에서 10% 마이너스 성장을 했잖아요. 특히 예, 예. 이탈리아, 스페인 같이 관광산업 비중 그럴 높은 수밖에 나라들이 없지. 예, 그리고 지금은. 더 나아가서 그 알파 변이가 롬바르디아 지방에서 변이가 벌어진 게 아니냐라고 저희들이 많이 볼 정도로 예.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변종이 생겼었던 아. 징후들이 있거든요. 그게 예. 꼭 어디냐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거기가 우세하고 그게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뭐 몇 년 지나야 밝혀질 문제라서 예. 저는 그냥 뉴스 보도입니다. 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 이탈리아 분들이 겪었던 고통들에 대해서 저희는 아. 충분히 다 공감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1999년 이제 유로화라는 게 출범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이탈리아 리라화가 그렇죠. 자기들이 네. 쓰고 있었던 통화를 유로화로 교환을 시켜주고 이제 리라화는 더 이상 쓰지 않아 라고 된 게 1999년부터의 일이면서 예.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유럽은 진정한 의미에서 한 나라가 됐습니다. 같은 화폐를 쓰는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가 진짜 예, 돼버린 예. 거죠. 물론 영국은 이때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건 아시는 거고. 영국은 계속해서 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화폐는 하나, 그냥 파운드 우리 계속 둘, 쓰겠다. 유로 안 쓰고. 셋, 그 영국이 네.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조지 소로스한테 너무나 크게 당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런 게 또 이것도 있었어요? 이것도 한 시간거리 이야기라서 제가 이제 그럼 하나. 다음에 한번 또 예, 이거 다시 한번 우리 출연해서 저 그 홍 야사를 반장님이- 한번 또 얘기해 주시고. 홍 반장님한테 제가 또 그 조지 소로스가 어떤 짓을 했는지를 또 어. 풀어드려야 되는데 예. 일단 영국 중앙은행이 예. 그 독일 마르크화에 대해서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를
그러니까 통화 동맹으로 가려면 예. 환율이 일정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야 화폐를 교환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화폐를 교환하기 전에 전 단계로 10년에 걸쳐서 예. 예를 들어서 홍 반장님이 마르크 딱 봐도 이제 독일 분처럼 정치가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영국 사람인데 이 우리 둘이 서로 앞으로 친하게 지내고 드디어 한 집안이 되자라고 생각을 하면 예. 일단 이쪽에서 쓰는 돈과 저희가 쓰는 돈을 같은 돈을 만들기 전에 전 단계로 예를 들어서 1파운드에 대해서 영국 파운드는 얼마의 영역에서 변동하자. 이런 그 유럽 통화 동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근데 그걸 조지 소로스가 환투기 공격을 해서 영국이 졌어요. 또 세상에 부끄럽게도. 예. 야, 일개 헤지펀드 매니저한테 영국 은행이 졌어요. 그래서 유럽 통화 동맹에서 아예 처음에 1991년에 이탈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이 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그 정말 조지 소로스가 얼마나 믿겠어요. 망신을 줬는데 조지 소로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얼마 나온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영국은 나한테 고마워해야 된다고. 유로에서 그래서 빠졌으니까 그건 맞네. 예, 그건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맞네. 예,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1999년을 100으로 할 때 이제 우리가 기점을 딱 줘야 되니까 1999년 기점을 했을 때 유로존의 경제 GDP가 얼마냐면 128이에요. 예. 하나, 이게 둘, 놀라운 거죠. 예. 이게 22년 올해가 21년이니까 예. 만 22년 동안 경제가 28% 성장. 음. 그 연평균 성장률이 얼마냐면 1%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복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간 경제 성장률 1%가 안 된다는 것도 되게 놀라운 건데 왜냐면 우리는 올해 4.3% IMF가 전망하고 내년 3.3% 전망하는데 맨날 우리나라는 저성장의 늪에 허덕이고 앞으로 잠재 성장률 떨어질 거예요. 라고 굉장히 우리끼리 겁을 많이 먹고 있는데 유럽 입장에서 보면 야 한국 저기 3%나 성장한다고 고속 성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에 대한 인식의 대부분은 고도 성장 때 만들어져 가지고요. 그러니까 과거 뭐 10% 뭐 15% 이렇게 아니, 성장할 때도 12%가 있으니까.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의 고속 성장에 대한 경험들이 너무 우리가 큰 나머지 예. IMF 경제 위기 이후에 7%또 MB 정부 때 5%대로 떨어지고 또 박근혜 정부 때 3% 2% 그리고 뭐 우리 하나, 문재인 정부 아직 안 끝났지만 작년에 셋, 아무튼 마이너스 성장하다가 올해 좋아졌잖아요. 다섯, 이런 성장률의 여섯, 점진적인 하락 일곱, 현상에 대해서 되게 여덟. 비관하는데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런 현상을 겪기는 해요. 그러나 유럽은 좀 해도 너무 심한. 참고로 일본도 지난 30년 연평균 성장률 1%가 조금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나 유럽이나 뭐가 다르냐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의 성장이고 특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같은 기간 세계 경제가 185% 성장했거든요. 자, 다시 우리 1999년부터 2021년까지 올해까지 유럽의 누적 성장률이 28%인데 같은 기간 전 세계 월드 GDP의 성장률이 185%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연평균 6에서 7% 세계 경제가 성장을 하는 동안 유럽은 1% 성장을 하게 되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 세계 소비 시장에서 옛날은 유럽이 굉장히 큰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전체 세계 소비 시장에서 차지하는 유럽 비중이 1990년대나 2000년대만 해도 한 25%에서 35% 사이였어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20% 선이 깨졌어요. 그래서 곧 중국한테 추월당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시장의 규모조차도 유럽 시장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가 이야기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점유율이 몇 %고 유럽 시장에서 스마트폰 판매가 세계 시장 점유율은 몇 %인데 유럽은 몇 %인데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하죠. 안 하죠. 유럽은 안 해. 예, 관심이 없어져 버린 게 왜 그러냐면 줄어드는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장의 절대 규모가 준 게 아니라 왜냐하면 성장은 했으니까 1%씩 성장을 했죠. 그러나 세계 경제 성장률이 연 6에서 7% 성장을 하고 있는 왜냐하면 세계 인구 대국인 인도와 중국이 지난 21년 동안 둘 다 어떤 나라는 8% 어떤 나라는 7% 성장을 했으니까 그리고 한국만 해도 또는 아세안 국가만 해도 미국만 해도 그래도 미국도 한 2% 성장했으니까 세계 경제가 다 가파르게 성장하는데 혼자 정체된 건 아니군요. 일본과 같이 정체된 두 못난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게 유럽이 그렇게 저성장 그 침체 국면을 빠져든 게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계속 지속돼 왔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유럽 재정위기